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교과서에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좀 새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새롭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비유 표현에 대한 그 수업처럼 상징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를 통해서 시 속에서 상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징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지금 이 교과서에서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교과서 22페이지 보면은 이 상징 표현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보면은 카네이션 그림 있죠? 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카네이션 부모님한테 드렸을 거야. 안 드린 친구들은 반성해야겠죠? 자, 카네이션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의미가 있어요. 카네이션에 담겨있는 의미. 뭐야? 그치? 감사함을 담아서 보통 하죠.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뭐 이런 본인이 감사하는 그 대상한테 그런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카네이션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꽃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꽃이 아니에요. 카네이션은 어떤 감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다른 대상들도 이 물건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색다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생각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잎클로버 찾아본 기억 다들 있겠죠? 네잎클로버는 사실 그냥 잎이 4개인 클로버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찾아요? 왜냐면 네잎클로버에는, 잎이 4개인 클로버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즉 행운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배울 상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징이란 거는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좀 더 확실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징의 개념과 효과 나왔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첫 번째 줄, 이미 밑줄을 그어놨네요. 작년에 쓰던 책이라서. 상징이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상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추상적인 게 뭐지? 추상적인 거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형태, 어떤 성질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 우리가 그것을 감각할 수 없어요. 지각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걸 또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 말하냐면 약간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것들, like 약간 힙합 느낌으로 like 정신적인 것들인데, 뭐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형태가 없는,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대상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추상적인 것이란 겁니다. 관념이란 게 그런 거예요. 관념은 생각이란 뜻이거든. 추상적인 관념이란 건 즉 형태가 없는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하겠대. 구체적인 대상은 반대말이에요. 추상적의 반대말이 구체적이거든.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고, like 물질적인 것들, 뭐 선생님 지금 만지고 있는 펜이나 책상, 평화를 약간 상징적인 걸로 바꾸면 우리 보통 비둘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즉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즉 상징이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비둘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비둘기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둘기를 그냥 비둘기로 여기기도 하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 새하얀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봐봐. 어떤 느낌이 들어?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는구나. 또는 어떤 순수함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순수함이라던가 평화라는 거는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는 건데 형태를 갖고 있는 비둘기의 지금 비둘기를 표현을 한 거죠. 비둘기를 가지고. 이해되죠? 상징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들을 가지고 상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사진은 바로 바다 사진이에요. 바다. 자, 위에는 아주 좀 푸른 색깔의 그런 바다고 아래쪽은 어두컴컴한 좀 우울해 보이는 색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모습이 때에 따라 다른 것처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좀 다양합니다. 위쪽 사진을 보면서 먼저 위에 있는 바다에 어울리는 어떤 바다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는 생명 이란 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들부터 해서 고래, 상어, 가리비, 조개, 새우, 미역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고대로부터 인류의 귀중한 식량 조달처이기도 합니다.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 원시인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거나 조개나 어패류들을 주워가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죠. 아직까지도 바닷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이 화순이나 사계에서나 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산다거나 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아버지가 어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생명체가 많고 인간이 이 안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삶을 이어나가니까 생명이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을 돌보아준다는 점에서 바다의 상징적 의미는 어머니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적어볼게요. 약간 딴 얘기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설 중에서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말인데 마치 늘 파도 치는 것이 바다의 일인 것처럼 나는 늘 내 생각을 했다는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처럼 바다는 누구에게나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왔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다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두 사진의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에도 전혀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밝은 생명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두운 죽음에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낮과 밤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낮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낮은 따뜻하고 밝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적어볼게요. 따뜻함,
그리고 밝고 다른 사람들과, 왜냐면 낮이니까 함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함께함, 행복함. 자, 반면에 낮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는 반면에 밤은 일단 추워. 춥고 어두워. 어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시간이죠. 개인적인. 그리고 시련, 고난, 어두운 날들을 밤이 깊은 밤 같은 걸 시련이나 고난에 비유하기도 하죠. 시련과 고난, 우울함,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아까 본 그런 바다의 두 모습이랑 또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BTS의 봄날이라는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봄날이라는 노래 선생님 잘 알진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가사가 보면 무슨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오기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봄은 굉장히 만물이 소생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그려지고, 겨울은 그런 봄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괴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 우울한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도록 이제 쓰였죠. 그 방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다음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좀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갈게요. 이 나무 사진을 보시면서 나무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릇파릇한 나뭇잎들 봐봐. 그리고 저 멀리까지 길게 뻗은 줄기, 그리고 굳건한 뿌리. 와, 엄청 두껍죠. 자, 강인한 생명력 같은 게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는 생명력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그냥 나무이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연, 어떤 자연들의 대표격으로 좀 많이 쓰여요. 자연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죠. 그래서 생명력과 자연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상징이란 것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많은 것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바다와 나무, 낮과 밤, 봄과 겨울처럼 이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존재한 것들은 인류가 그것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고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생명, 죽음, 시련이 끝난 뒤에 행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삶 자체가 완전 전쟁 같았을 테니까 그런 삶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을 테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함께 해온 이런 자연물들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담아왔던 거죠, 인류들이. 그리고 그런 상징들은 대체로 이제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 어려운 말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원형적 상징. 상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를 배운 겁니다. 원형적 상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볼게요. 자, 아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둘기 그림이에요. 사진이죠. 비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로에 있는 그런 알록달록한 이상한 색깔의 비둘기가 아니죠. 이런 새하얀 비둘기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의미,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평화와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고결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다와 낮과 밤, 봄과 겨울 같은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들이 비슷한 의미를 느끼는 반면에 비둘기의 상징적인 의미는 서구권에서 발생하여 주로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 그거 아세요? 자, 성경에 나온 얘기에서 이게 유래한 건데,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고 한편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시켜 큰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심판을 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때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노아는 바깥으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 비둘기가 근데 돌아올 때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드디어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문화권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권이 있었던 그런 서양 문화권이나 뭐 이렇게 특정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적어 놓을게요. 자,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원형적 상징. 원형적 상징은 어떤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징이 원형적 상징이고, 관습적 상징은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상징들이 관습적 상징입니다. 자, 다음은 길입니다. 길의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길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길을 인생이나 삶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을 길을 걷는 여정이라고 이제 말하곤 하죠. 이와 관련된 명언들도 많아요. 되게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길이 인생이라면 이 아래에 있는 갈림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갈라졌어요.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길은 인생이고 삶이라면 갈림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길이 인생이라면 갈림길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적어볼까?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의 그 의미로 쓰이는 그런 시나 뭐 노래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수능에서도 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완전 옛날에 누가 썼더라? 하여간 이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프로스트인가 하는 그 외국인이, 미국 시인이 쓴 시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대표적인 상징 표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말은 되게 어렵겠지만 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긴 할 거예요. 상징이란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꼭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상징에는 분명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꼭 우리만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상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과제를 내겠습니다. 과제란 무엇이냐? 자, 이거 무슨 사진이죠? 불입니다, 불. 멋있죠? 자, 오늘의 과제는 이 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서 꽁꽁 약간 열심히 고민을 해도 좋고요.
머리 감싸가면서 뭐지 이거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고민해서 적어주셔도 좋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해오는 것도 인정합니다. 불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직접 생각을 해내서 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